과학의 진실과 오류 제 11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과학에 대한 지난 뉴스에서의 이슈는 지난주 5월 3일자에 신문에 게재된 내용인데, 인류가 만든 기계 중에서 가장 빠른 물체는 지금 태양을 탐사하기 위해서 날아가고 있는 파커라는 우주선이 인류가 만든 가장 빠른 물체라고 기사를 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신문의 제목이 나사의 태양 탐사선 파커가 또 기록을 깼는데 최고 속도로 태양에 근접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방송을 하였습니다. 이 파커의 속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1시간에 지구를 13바퀴 돌 정도의 빠른 속도로 태양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데, 1시간에 지구를 14바퀴 돈다라는 거는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한 4초 정도 걸린다는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상용화만 되어진다고 하면 서울에서 뉴욕이나 또 LA까지 2초면 도달할 수 있는 정말 빠른 그런 이제 이동 수단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우주 탐사선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을 이동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달에다가 모터를 다나요? 자, 어떻게 우리가 빨리 이동할 수 있을까요? 예, 김민서 학생, 교통수단의 발달입니다. 네, 민서 학생은 몇 초이죠? 김민서 학생은 몇 초일까요? 7초. 네, 맞습니다. 인간이 지금 현재 기술로는 아무리 빠른 엔진을 단다고 해서 이렇게 빠른 속도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서 학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파커라는 우주선을 교통수단에다가 살짝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파커는 큰 엔진이 없어도 우리가 다리 그냥 유상 선수처럼 운동을 하지 않고 그래도 그냥 비행기만 앉아있기만 하면 그냥 부산까지 1시간이면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파커라는 우주선을 교통수단에다 살짝 실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승민이 학생이 우리 파커라는 우주선을 우주의 교통수단 위에다가 살짝 실어놓는다 그랬는데, 자, 우주의 교통수단은 무엇일까요?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2초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서울이 부산까지가 아니야. 이건 2초면 뉴욕까지 2초면 갈 수 있는 그렇게 빠른 우주의 교통수단은 무엇일까요? 네. 어느 조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네. 우주에서 우주선보다 빠른 우주선이 살짝 타기만 하면 순식간에 다른 지역까지 갈 수 있을 그런 빠른 물체는 무엇일까요? 또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공짜야. 돈이 전혀 안 듭니다. 뭘까요? 네, 우리 파커라는 이 우주선을 어디에다가 실어서 이렇게 빠른 속도를 내게 했을까요? 여러분 머리에 지금 쥐가 나고 있는 것 같아. 네, 뭐가 있을까요? 우주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태양계 안에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자, 어떤 뭐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파커라는 위성 도구에다 살짝 실어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빠르게 움직였을까요? 딩동댕. 송민이 학생이 아주 정말 과학적인 상식이 되게 풍부한 것 같아요. 송민이 학생이 맞췄습니다. 행성들입니다. 자, 행성들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들이 있는데 이 행성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나요? 이 행성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태양 주위를 어떻게 돌고 있어요? 공전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위성을
발사해서 금성 궤도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성이 빠른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죠. 그 속도를 그대로 이 파커가 얻는 거예요. 그리고 살짝 이탈하면 그 공전을 하는 그 속도를 그대로 이 파커가 이어받아서 빠른 속도로 이제 추진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면 지금 이 나사의 파커가 이제 빠르게 이제 그 태양을 향하여 날아가고 있는데 이 그 탐사선의 목적을 먼저 얘기하면 이 태양에서는 이제 태양풍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전자기를 방출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번 폭발할 때마다 지구는 이제 전자 그 장애가 생겨요. 통신도 끊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태양풍이 어떤 원인이 있을까에 대한 조사를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제 태양 수면에는 이런 화염을 뿜는 코로나가 있는데 보통 태양의 온도는 표면 온도는 한 6,000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코로나의 온도는 거의 1만 도에 가까운 그런 온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파커를 이제 날려보낸 것인데 이 파커가 그렇게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스윙 또는 플라이 바이라는 그런 이제 이제 방법들을 적용한 거예요. 이 플라이 바이나 스윙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1989년에 미국이 이제 목성 탐사선을 발사하기로 10년이 넘게 준비를 했어요. 거의 이제 준비를 다 마친 시점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챌린저호가 폭발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똑같이 목성 탐사선인 갈릴레오도 그렇고 챌린저호도 공통점이 뭐냐면 액체 연료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챌린저호가 훨씬 최근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폭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레오도 가다가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연료를 바꾼 거예요. 액체 연료가 아닌 안전한 고체 연료로 바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액체 연료를 기준으로 해서 목성까지의 갈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고체로 바꾸다 보니까 턱없이 몰다르는 거야. 목성이 한 절반까지밖에 못 가는 거야. 더 크게 만드는 것도 이제 준비하는 걸 다시 해야 되니까 불가능하고. 그래서 개발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스윙 또는 플라이 바이라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행성들이 공전하고 있는 에너지를 이 우주선이 얻어서 추진력을 얻는 거예요. 밑에서 보면 이 갈릴레이가 발사 4개월 후에 금성 궤도에 들어가면서 시속 초당 2.2km의 속력을 더 추가로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10개월에 다시 지구의 궤도를 와서 지구도 행성이니까 지구에 공전하는 에너지를 덧입어서 또 5.2km 1초에 그 다음에 또 다시 지구로 와서 3.7 해서 총 11.1km 1초에 11.1km를 가속하여서 6년 만에 이제 목성에 도착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내 힘으로 이제 내 인생을 개척하겠다. 누구 간섭 필요 없이 내가 다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부산에 가는데 굳이 힘들게 걸어서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기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훨씬 편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적법하고 누구한테 비난받을 일도 없고 안전하게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5월 3일자 신문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백석대학교가 플라이 바이하는 그러한 모체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 오늘 이제 신문을 보니까 백석대학교 사범학부가 올해 임용고사에서 94명이 합격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유아특수교육학과의 김나라 학생이 이제 선배들을 보고 있고, 또 문경환 학생도 우리 유아특수교육학과에 속해 있고, 또 보니까 특수체육학과는 없나요? 네, 이렇게 이제 우리 사범대학 안에 있는 학생 중에서 94명이 합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아마 직업 중에서는 이제 이런 그 국가 공무원 교사로 임용되어지는 것만큼 좋은 직업이 흔치는 않을 것 같아요. 정년이 보장되고, 그 다음에 모든 이제 그런 보수라든지 처우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백석대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임용고사에 합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임용고사에 합격하면 보통 학교에서 프랑카드를 어떤 이제 중학교든지 자기 고등학교든지 이렇게 내줄 정도로 상당히 이렇게 좀 명예로운 직업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올해에도 94명이 입학했고,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얼마큼 했는가 보니까 거의 한 100명 정도가 이렇게 합격한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어려운 시험도 백석대학교 안에서 이런 일들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는 백석대학교 전자도서관을 소개했는데, 백석대학교 박물관이 있습니다. 여기 뒤편에 보면 창조관이라고 높은 건물이 있는데, 그 13층에 가면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에 가면 뭘 볼 수 있느냐면, 유관순 여사가 직접 짠 모자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둥근 모양의 이제 이렇게 천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유관순 열사가 직접 자신의 이제 조카를 위해서 손수 뜬 이 모자가 지금 우리 학교에 전시되어져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유물들이 우리 학교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이제 5월 3일부터 5월 20일까지 또 그 13층에 있는 박물관에서는 이근하 작가의 초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그 학교에 오진 못하니까 직접 관람할 수는 없지만, 학교에서 박물관 전시실을 이용해서 이 지역과 또 우리나라의 많은 이런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이근하 작가의 작품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 우리 학교에 와서 직접 관람을 하면 되고, 혹시 학교에 오지 못하는 학생들은 유튜브에다가 백석대학교 이근하 작가라고 치면 유튜브 상에서 전시회를 여러분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웃과 또 여러분 팀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나라라는 여건만 갖고 있으면 그 어느 나라의 여건보다 강력한 그런 혜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백석대학교가 여러분을 든든히 후원하고, 또 교재 160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면, 교재의 저자는 철학자 데카르트를 평가하기를 근대적 사유로의 전진을 위해 거친 땅을 고르고 그 위에 이성주의의 주춧돌을 놓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성주의의 주춧돌을 놓았다는 표현은 데카르트가 같은 맥락의 다른 표현인 이성적 존재가 되려면 감각을 불신하라에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연장이라는 개념을 이용해 자연을 단순화하였습니다. 여기서 연장이란 물체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물체를 영장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즉,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체는 물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하나의 연장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물체의 연장을 파악하기 위한 조건으로, 첫째, 모든 공간은 똑같은 성질을 가지는 균일한 공간이라는 개념을 확립하였습니다. 둘째, 같은 공간을 두 개 이상의 물체가 차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의 속성을
연장으로 파악하게 됨으로써 연장으로 파악될 수 없는 것은 자연에서 추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인간의 육체 역시 역학 법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자연에 속해고 따라서 하나의 연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천사나 정령과 같이 역학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들은 더 이상 자연에 존재할 자리가 없게 되었으므로 데카르트의 연장이라는 개념으로 인해 자연에서 애니미즘도 춘방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연의 모든 사물에는 영적 생명적인 것이 있어 자연계의 여러 현상에 직접 간정에 작용을 한다고 보는 세계관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교재 161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에 보면 데카르트의 이성주의의 영향으로 17세기에는 물리적 세계 전체를 신이 창조한 거대한 기계장치로 간주하려는 시각이 태동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른바 기계론 철학이라고 일컬어지는 세계관은 신이 정밀한 기계장치와 흡사하게 자연을 만들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기계들이 움직이는 원리를 밝혀내는 것이 곧 신의 섭리, 즉 자연 법칙을 이해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기계론 철학은 자연스럽게 기계론적 자연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4장에서 살펴본 마술적 자연관과 비교되는 것으로 마술적 자연관은 점성술이나 염금술과 같이 자연 안에 숨겨진 힘이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또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라고 하면 기계론적 자연관은 정신과 물질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하여 자연에서 신성을 제거함으로 순수히 물질적인 운동의 법칙으로 자연의 번화를 설명하려 한 것입니다. 물체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데 매우 유용한 수단을 제공하였으며 근대 과학 발달의 사상적 배경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교재 16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1665년 로버트 후크는 미시 세계를 탐구한 미크로그라피아를 출판하였습니다. 후크는 육안으로는 쉽게 볼 수 없는 미시 세계를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코르크가 반 모양의 작은 구조로 나누어진 것을 보고 이것을 당시 수도원의 사제들이 기거하던 독방에 착안하여 최초로 세포, 셀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교재 164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미시 세계에 대한 로버트 후크의 연구는 진드기나 파리의 눈과 같이 작은 곤충들이 아주 세심하게 정밀한 기계장치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후크에 의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조차도 고배율의 현미경만 있으면 그 구조가 기계적임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교재 16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데카르트의 우주론에 따르면 천체는 에테르와 같은 물질들의 소용돌이 침으로써 그 운동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동안 해결하지 못한 해성에 대하여는 소용돌이에서 가끔 버려지는 물질로 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165페이지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데카르트는 심장을 펌프로, 근육은 용수철로, 신경은 긴 실의 연결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확대하면 기계적 자연관의 시각으로는 태풍이나 해일, 지진 등 자연계 현상들을 기계적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교재 166페이지 여섯 번째 줄에 보면 이처럼 데카르트는 신이 최초로 원자를 창조하여
그것의 운동의 속성을 부여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신이 창조한 물질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발전해 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데카르트의 자연관은 결과적으로 신의 역할을 축소시켰다는 이유로 종교계의 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지만 자연과학의 부흥과 발전을 불러일으키게 되어진 것입니다.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자연관과 달리 근대의 과학혁명을 실질적으로 완성했다고 평가되어지는 뉴턴은 우주가 스스로 발전해 왔다기보다는 거의 현재의 모습으로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교재 171페이지 밑에서 11번째 줄에 보면 1687년 뉴턴은 그의 저서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에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로부터 행성 운동에 관한 케플러의 3원칙과 갈릴레오의 역학 등을 총망라하여 지상계와 청상계에서의 물체 운동을 수학의 언어로 통합하였습니다. 이 책에서 뉴턴이 제시한 세 가지 운동 법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물체는 외부적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진다. 이것이 유명한 뉴턴의 제1법칙인 관성의 법칙입니다. 둘째, 물체는 힘을 받으면 그 힘의 크기에 비례하는 속도의 변화, 즉 가속도를 일으키며 그 크기는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책상 위에 있는 사과가 책상을 누르는 힘은 책상이 사과를 떠받치는 힘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운동 법칙은 근대의 물리학 발전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뉴턴의 업적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천체의 운동에 만류 인력이라는 힘을 도입하여 그것을 수학의 원리로 이끌어냈다는 점입니다. 교재 172페이지 5번째 줄에 보면 뉴턴의 만류 인력은 두 천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그 천체들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힘의 원리를 통해 뉴턴은 행성의 운동뿐만 아니라 해성의 운동, 태양의 움직임, 달의 조속 현상, 그리고 지구의 타원형 모델까지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재 17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뉴턴의 만류 인력은 행성의 운동을 설명하는 데 매우 적합한 개념이었으나 동시에 과학의 역사상 가장 첨예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개념이기도 하였습니다. 뉴턴은 만류 인력의 원인이 무엇인지 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석의 운동에 대한 마술적 자연관의 지지자들 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재 173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뉴턴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만류 인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충격이나 혹은 내가 모르는 다른 방법에 의해 발생할지도 모른다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단지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일반적으로 물체로 서로 당기는 힘을 표현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뉴턴에게 있어서 과학은 왜라는 자연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기보다는 자연현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관찰하고 측정하고 이를 데이터로 분석함으로써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174페이지 네 번째 줄에서 교재의 저자는 인류는 오늘날 인공위성을 쏘아올리고 일찍이 생각하지 못했던 행성의 탐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인공위성을 쏘아올리는 데 있어서 사실 만류 인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필수적인 질문은 아닙니다. 만류 인력이 무엇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불변하는 일을
개량화시킴으로써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바탕이 되어졌다라는 것으로 이 단원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저자의 관점을 따라가게 되어 보면 한 세대가 가지는 지식의 한계는 때때로 사물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데카르트와 또 뉴턴과 이후의 과학자들이 서로의 업적을 이어가며 발전시켜 감으로써 과학의 실체에 또 진리의 실체에 다가가고 있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팀원들과의 협력과 또 협업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능력이 향상되어지고 또 알지 못하는 세계로의 더 큰 전진이 있는 그러한 시간이 과업이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